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간을 파는 사람들의 대표를 어떻게 맡게 된 이훈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0년을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인사말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고요. 우선 저희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저희 청주 지역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11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같은 한 뜻으로 모여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뜻이 뭐였냐라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시간을 조금 아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이 모임의 이름도 시간을 파는 사람들, 일명 18인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그 덕분에 첫 행사인 이런 설명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아무튼 기쁜 날이 오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기 전에 제가 하고 잠겨 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고 잤는데 일기예보에 이 시간대 비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일기예보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오늘 이렇게 햇님이 반짝 비춰주는 걸 보고 야, 우리 18이라는 사람들은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여기 오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앞날에도 이렇게 햇님이 반짝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1시간 반이지만 아무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대열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시통 김대열 대표님이시고요. 전 연세대 미래교육원 진로진학 상담사 전임 교수를 연임하시고 현 창공 입시연구소 대표이시며 현 입시 플랫폼 입시통 대표 컨설턴트를 맡고 계십니다. 현 네이버밴드 입시통 운영자이신 김대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네, 즐겁게 달려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오늘 많은 미션을 주셔서 강연도 열심히 하고 도움도 드려야 되겠으나 또 오신 분들 감사한 뜻으로 선물도 준비하신 것 같아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또 하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저도 사실은 막 집중해서 몰입해서 강연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처음에 조금 하다가 중간에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퀴즈를 좀 낼게요. 맞히신 분과 그리고 그 해당되는 번호 있죠? 그쵸?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맨 먼저 맞히신 분하고 그 번호는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오늘 기준으로 수능이 며칠 남았을까요? 디데이. 네. 네? 아닙니다. 네, 109일. 네. 이따 받아가세요. 109번. 109번. 꽝인가요? 네, 이따 그럼 받아가지고 한 문제 더 내겠습니다. 수능 실시하는 날짜는 며칠일까요, 올해? 네, 14일 정답입니다. 네, 이따 받아가시면 되고. 자, 11월 14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114번. 114번. 꽝인가요? 네, 한 문제 더 내겠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시 원서가 시작되는 날짜는 몇 월 며칠일까요? 네. 9월 6일 정답. 네. 9월 6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96번. 네. 이따 아버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따 받아가세요. 네.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같이 또. 제 소개하면요. 저는 1년이면 거의 한 200개에서 한 250회 설명회를 좀 소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쪽 학원계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꿈을 키운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한 22년째 돼요.
제가 입시 전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한테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는 정도로 해서 감사하기도 한데, 사실은, 요즘, 특히 올해는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삶에 대한 걱정보다도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도 뭐 다양한 다변화되게 바뀌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다를 테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 생각하게 되면 걱정이 좀 많아서, 뭐 이렇게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외부에 설명도 많이 하고요. 저희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상담사 선생님께서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한 170명 정도 되시고, 1년에 그냥 큰 틀에서 제가 한 3,000건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개별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현장감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되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까 뭐 사회자분께서도 소개하셨지만 혹시 이런 정보를 좀 얻고 싶으시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지만 정말 실질적인 정보들 얻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이버 밴드에서 입시통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회원 수가 한 25,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워낙 바빠서 공동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부하기로는 입시 쪽에서 그래도 남다 긴다는 아니더라도 내공이 탄탄한 분들이 계속 자료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만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외부에서 진로진학 상담사를 이제 양성하는 입장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는 앙드레 말로 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토요일 오전 시간에 쉬어야 되는 집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피곤한 이 오전 시간을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목격한 바가 있을 거고, 그 목표가 어쨌든 간 입시, 진학이라는 걸로 잘 풀어나가기 좀 희망하실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좀 제가 드린 정보를 통해서 그 꿈의 한쪽이라도 조금 더 명징해지면 제가 원하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구 통계학적 조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학년마다 지금 이슈가 다른 건 아시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집중해야 될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문만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당장 발에 불이 붙으신 분들. 고등학교 2학년.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하. 많으시네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입시 이슈가 다르고요. 수능 이슈도 다 다르고요. 준비에 대한 작전, 전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급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기준점이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이제 학교나 이제 부모님들 옛날에 학창생활 하시면 줄 서면 맨 앞에 애가 잘 서야지 그 뒤에 있는 애도 잘 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의 기준점을 통해서 2학년 때 뭐 바뀌고 1학년 뭐 바뀌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뭐 바뀌고, 이렇게 한번 기준점을 기준으로 변화사항을 체크하시는 게 아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또 하나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적인 설명에 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강연 안을 좀 보시면 실제적인 그냥 무슨 대학에서 몇명 뽑고 무슨 전형에서 이런 내용들보다는 큰 틀에서 제가 준비한 게 두 가지인데,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건지를 하나 볼 거고요. 그쵸? 되게 큰 위에서 볼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 실제적으로 당장 뭐 해야 돼? 라는 프로세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스텝을 6개를 밟아가면서 하나씩 준비하면 아마 얼추 좀 안목이 있으시거나 입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당장 9월에 수시원서 접수 전략자 시기에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이해해 드릴게요. 안목지하고 형식지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면접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안목지는 뭐냐면 내재되어져 있는 노하우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형식지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입시 설명이 시작을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뭐든지 이런 창조적인 루틴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요거에 입시 전략에 수립하실 때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공동화예요. 안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암묵지가 만나는 공동화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그 공동화가 형식지로 표출이 되고요. 세 번째로 그 표출된 게 또 다른 형식지로 연결된 후에 다시 새로운 암묵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저기 계신 청중들 앞에 강서로 섰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떤 분 만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암묵지를 끄집어내서 제가 만날 누굴지를 모르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제가 공동화라는 강의 준비를 한 후에 그쵸?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형식지화해서 표출화해서 지금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들으시는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여기 계시는 학생님과 학부모님들은 들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정리하신 후에 내 아이만의 차별화된 입시 전략을 짜는 다시 암묵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제 컨설턴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컨설턴트는 나름대로의 상당 경험도 있고 분석 자료도 있고 분석 능력도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명확하지 않죠. 하지만 내담자를 예상을 하면서 공동화 준비를 분석을 한 후에 정해진 리포트를 가지고 그 표출화해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이 내담자들은 상담이 너무 좋고 고개 끄덕이고 가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죠? 원서 접수하려는 거죠. 원서 접수는 뭐죠? 형식지화된 거죠. 그쵸? 아무리 내가 난다긴다 하더라도 일부 과학 특성화대학을 제외하고는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쵸? 형식지화한 후에 여기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나서 합격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평가자 입장으로 끄집어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거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이제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다양한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 실력들은요,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땐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가 암묵적 요소를 반드시 어떻게 표현을 하셔야 되냐면, 내신하고 모의고사와 같은 형식지화된 정량평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가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입학사정관들은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도 보지만 다양한 서류평가도 같이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A 뽑고 B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그 친구들을 선발한 후에 그걸 가지고 그 대학만의 선발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암묵적 실력이 어떻게 평가화되는지, 이거는 자기소개서나 나중에 이제 학생부 지금 마무리하고 계실 테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형식지화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의미 있게 했었던 활동이라도 형식지화 되어서 평가의 지표 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 처음 제가 이거 잡아드리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몇 단계 잡아간다고 말씀드렸죠? 6단계. 그쵸? 6단계입니다. 근데 6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제로 스텝을 잡아놨어요.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거 익숙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것부터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맨 먼저 입시의 기본 상식인데 수시하고 정시는 들어보셨죠? 그쵸?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죠? 네? 네,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수시는 수시로 뽑는 거고요. 정시는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를 반드시 고려하실 때는 이런 시기적 이슈를 같이 따라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시 정시는 뭐로 나눠야 된다? 시기적 이슈다.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다 봤죠? 그쵸? 기말고사 보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학생부 마감하는 시기가 돼서 8월 말까지 학생부가 마감되면 언제부터 원서 접수가 되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6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년 대비 큰 변화입니다. 작년보다 수시 원서 접수가 올해 일주일 땡겨졌어요. 일주일이 별거 아닌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일주일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왜죠? 우리가 작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상담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컨설팅 받고 내지는 개인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을 딴 데서 벌충하셔야 돼요. 빨리 일주일을 무언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작년 대비. 또 하나, 일주일 원서 접수가 땡겨졌다는 얘기는 서류 제출 시기도 그만큼 땡겨져 올라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작년 대비 학생 일정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쵸?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일주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도 벌충, 쉽게 말하면 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수시는 어쨌든 간 9월에 원서 접수한 후에 서류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서 언제까지 하면 12월까지 전형이란 게 뭐죠? 엄밀한 그 한자어를 보면 저울전자에 저울형자예요. 저울을 두 개 놓고서 A 지원자와 B 지원자를 가늠해서 대학 입장에서 뽑는 건데 이게 정량평가하는 학생부 교과는 아주 쉽죠. 컴퓨터에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두 번째, 뭐 면접을 보든다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하게 되면 전형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쭉 되면서 그 가운데 뭘 하냐면 대학별고사라는 것도 있죠. 대학별고사가 뭐가 있죠? 논술도 있죠. 또 면접 같은 것도 사실은 대학별 평가고 혹시 뭐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대학별 고사일 거예요. 그런 것까지 봐서 전형 총점을 통해서 합격자 발표하고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초까지 합격자 발표한 후에 등록할 거야 안 할 거야 전화가 막 가죠. 그죠? 전화가 가죠. 그래서 등록하기로 등록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된 게 바로 12월 중순께까지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수능이 있어요. 자, 이 수능은 수시의 어떤 의미죠?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슈예요. 오케이? 그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수시가 모든 게 마무리되면 수시에서 다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그 미충원에 대한 거를 정시 입시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선발 인원을 가지고 언제부터냐면 12월 말부터 1월까지 해서 전형하고 발표하고 등록하는 게 정시입니다. 다시 수시와 정시는 뭐의 이슈다? 일정의 이슈다.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일정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수시가 뭔가요, 정시가 뭔가요 할 때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그런 것들은 바로 일정의 문제가 아니고 전형 유형의 문제예요. 맞죠? 전형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학 입장에서는 친구들을 뽑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뭐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인 전형 유형은 몇 개가 있죠? 자, 몇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죠? 모르시면 여러 개라고 하시면 돼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우울하셔서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편하게 들으세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열심히 메모하시고 하시지만 돌아가시면 다 까먹고 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원포인트만 하나 딱 잡고 가셔도 사실 여기 오신 그 보람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전형 유형은 대학을 가는 방법인데 크게 제가 몇 가지로 지금 박스를 쳐놨냐면 물론 기타라든지 뭐 제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메인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은 수시 4가지에 정시 1가지예요. 총 몇 가지다? 5가지다.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는 뭐 기회 입학작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크게 몇 가지다? 5가지. 수시 몇 가지? 4가지, 정시 1가지. 근데 수시가 4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가는 거고, 논술, 대학 가서 논술 가서 보는 거고, 실기는 뭐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외부 스펙까지 반영을 해서 가는 거.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자, 수시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4가지, 정시 1가지, 총 몇 가지 대학가는 방법은 5가지 중에서 하나.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5가지를 모두 준비해서 여기에서 하나씩 다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과욕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본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5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선택하고 집중하셔라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나한테 조금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수시 4가지와 정시 1가지, 정시는 뭐 수능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특기를 쫙 펼쳐놨죠. 이게 세 분류예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가 지금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그냥 교과는 뭐죠? 딴 거 안 봐요. 학년 반영 비율 뭐 이런 것들 보겠지만 교과 100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쵸? 거기에다가 2단계에서 교과 면접 아니면 1단계, 2단계 통합해서 면접까지 집어넣는 게 교과 면접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과 서류형인데 요즘 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경희대학교나 뭐 중앙대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교과 서류형이 좀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해주고
학생부 종합과 비슷하게 서류를 가져와서 비교과를 평가해서 친구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꼭 내가 계신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계신 지역에서 교과가 다른 전국에 있는 교육 특급보다 좀 교과가 좀 우수하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교과 서령입니다. 이것만 수치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 왜? 다른 지역보다는 교과가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적성형인데, 이거는 교과 반영을 하고 나서 교과가 그냥 반영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적성고사 아시죠? 대학 가서 객관식 쭉 푸는 문제. 이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교과는 4가지고,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2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서류만 보는.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는 서류만 보죠. 면접을 안 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 전형 의도 같은 게 있습니다. 다 대학 입장에서. 왜요? 경쟁 대학보다는 조금 잘하는 친구들을 유치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사명과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만 본다는 건 어떠냐면, 서류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딱 시켜가지고 그 친구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면접을 넣게 되면 그게 또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으면 이 친구들이 면접장에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전형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대학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상위권 대학들, 우리 스카이에는 대부분 서류와 함께 모두 본다? 면접도 본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2가지로 나뉜다. 논술은 어렵지 않죠. 교과를 일정 부분 반영하지만 논술로 친구들을 강락을 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논술도 수능 최저를 설정했냐 하지 않았느냐로 크게 2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특기는 번외로 하고요. 수능까지. 어쨌든 대학 들어가는 법은 몇 가지다? 5가지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자, 3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과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한테 영향이 해당이 되신 내용일 텐데, 지금 바뀌는 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입시나 이런 선발 전략에도 패턴을 가지고 바뀌어요. 교과서가 먼저 바뀌고, 2번째로는 그 교과서에 따른 평가 방식이 바뀌고요. 3번째로는 선발 방식이 바뀌는데, 지금 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중학교 밑에가 다 지금 입시에 소용돌이 안에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아시죠? 이미 아마 고등학교 올해 3학년들은 어떤 교과서로 공부했죠? 이전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그걸 2009 개정교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하의 학생들은 지금 무슨 교과서? 새로운 교과서 2015 개정교과로 공부를 한 거예요. 2015 개정교과와 함께, 이런 교과서가 바뀐다는 것과 함께 평가체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중학생들은 현재 절대평가제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상대평가제, 숫자 등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시죠? 절대평가는 뭐죠? 그냥 절대 기준점을 주고 다 A를 주든지 다 A를 안 주든지 그냥 그걸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하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0명 중에서 4%, 4등까지만 1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하고 있죠. 그저 키워보신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절대평가도 하고 있고 상대평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수능은요, 과목마다 상이하죠. 그쵸? 수능 국어는 뭐하고 있죠 현재? 상대평가. 수능 수학은 상대평가. 영어, 탐구 과목도 상대평가. 근데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하는데 5등급제가 아니고 ABCDE가 아니고 9등급제라는 거예요. 평가체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제 학생의 학생부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가져왔어요. 고등학교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상대평가의 기준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이 하고 있다? 절대평가도 같이 하고 있다. 자, 교과는 뭔지 아시죠? 교과 분위입니다. 과목은 교과서고요. 단위수는 친구들이 얼마큼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원점수, 자기가 받는 점수, 그 과목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가운데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졌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게 커졌으면 아마 좀 시험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그 표준 정규 분파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은 절대평가도 하고 있고 상대평가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적표는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그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이 과목이 다 바뀌죠. 무슨 과목으로요? 2015 개정교과로 다 바뀌는 거죠. 자, 수능 볼게요.
수능 성적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12월 초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는 뭐하고 있죠? 상대평가하고 있어서 표준점수 100분이 혹시 높아지면 알 수 있는데 표준점수 뭐죠? 가공점수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벌어졌는지 뭐든지 시험을 동일하게 매번 똑같이 볼 수 없잖아요. 바꿔서 봐야 되는데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모든 그러니까 잘 본 친구부터 못 본 친구까지 엎어진 U자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복잡한 얘기겠지만 이 친구들을 가공해서 가공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험이 어려워졌으면 표준점수와 편차가 더 커지는 거고요. 시험이 친구들 입장에 상대적으로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0분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00분이라는 게 뭐죠? 내가 있는 고도예요. 그러니까 100분이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 과목에서 내가 다 맞았어. 제일 위에 있어 100, 99, 98, 9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상위 4%까지가 1등급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걸 기준으로 등급을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는 건 영어하고 한국사는 뭘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절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가 바뀌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선발 방식인데 재작년에서 이슈가 되게 다양했죠. 그쵸?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여러 가지 뭐 공공적인 노력도 했을 거고 뭐 의견 수렴도 했는데 그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한 장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대입을 개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 개편에서 수능 정시 위주를 30% 이상은 조금 유지시켜라는 거예요. 이거에 뒤에 설명드리지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뭐 선도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울대부터 이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체제를 바꾸겠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공정성 관련돼서 여기 학생부 기재사항을 좀 바꾸겠다.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 자수도 좀 줄이겠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서 확인 면접, 무슨 얘기냐면 면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술 면접처럼 실제 말로 하는 논술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줄이고 그냥 친구들에 대해서 실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확인 면접 정도만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적성고사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여기에서 그닥 영향을 받는 이슈는 없어요. 결론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결론은 현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유지해라. 왜요? 이 편 들을 수 없고 저 편 들을 수 없으면 그냥 보수적으로 현재를 유지하라는 거고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학생도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것도 뒤에서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그럼 교과도 바뀌고 평가 방식 바뀌고 그러는데 그럼 좀 현재 어떤 시점이냐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뭐가 다르다고요? 교과서가 다릅니다. 공부하는 교과서가 2009 개정 교과, 2015 개정 교과예요. 자,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걸 기준으로 수능도 국어, 수학, 나형, 가형, 영어 절대평가, 탐구, 사탐, 과탐 선택해서 기존과 동일한 수능 체제를 보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왜요?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평가 방식은 이게 1년 딜레이 되면서 정책 입학 딜레이가 되면서 이전과 똑같은 형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바뀐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뀐 내용을 가지고 수능도 국어도 공통선택, 수학도 공통선택, 영어 절대평가, 탐구는요. 사탐, 과탐 구분하지 않고 두 과목 선택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뭐죠? 교과서도 혼재되어져 있고 수능 방식도 혼재되어져 있고 전략도 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고3은요. 재수하면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려워지는 거죠. 자, 고등학교 2학년은요. 이 앞에 뒤에 걸 잘 따지면서 적절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야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은요. 현재 이 체제로 입시를 치른 입시 결과가 앞에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변화가 큽니다. 그러면 변화가 크면 걱정을 하시는데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화가 크다는 건 무언가 기회도 크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회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준비한 사람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스텝 1 사전 단계의 제로 스텝을 좀 말씀드려주면서 이 말씀 하세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의 수능이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수능입니다. 그냥 이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문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 뭐든지 전문가가 뭐죠? 입시 전문가가 뭐고 내지는 뭐 모든 업종의 전문가,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보면 무슨 뭐 골목상 이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의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냥 전문성이고 전문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무언가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나눌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단계로는요, 아마 보신 자료에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뭐 친구들 이제 도움을 주기 특강할 때 쓰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진학 희망대학부터.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과를 어떤 전형 유형, 수시 말고요, 수시 정시 이런 얘기 말고요, 어떤 전형 유형으로 그래도 못해도 9개 정도는, 이 9개가 혹시 수시 6개, 정시 3개라서 합쳐서 9개로 생각하시진 않는 거죠. 그쵸? 수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내가 선택지, 후보로 할 수 있는 후보군을 9개 정도 정해놓고 또 하나는 현재 정시로 가고자 하는 것도 정해놓으셔야 돼요. 항상 이게 두 개 균형감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는 수능 안 보고 무조건 수시로 갈 거야. 물론 그게 유효해서 정시보다는 더 잘 가는 전략 아시나요? 입시의 대원칙 중에서 하나 뭐 수시는 정시보다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기억하세요. 수시는 뭐보다 잘 가자? 정시보다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후보군이에요. 괜찮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잘 모르시더라도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늘 저녁 당장,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괜찮습니다. 현재 고3, 내가 마치 고3인 것처럼 이 9장과 3장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지원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지원 전략을 짤 때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 요소를 제가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 좀. 고려해야 될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에 A처럼 보시는 학생 데이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쵸?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그 학생 데이터가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입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외부 데이터예요. 뭐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무슨 학과에서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뽑았으며 작년에 몇 명 뽑은 인원 중에서 입시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입시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밖에서 있는 데이터가 있다.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거를 한 곳씩 제가 구체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라도 컴퓨터스의 역량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이건 학업 역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비교과에 대한 역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든지 또 면접을 잘 본다든지 이런 거 역량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꼭 올해 의예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해놓고서 자기의 역량을 판단한 후에 거기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채울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미 뭐가 확정이 됐냐면, 자기만의 데이터는 이미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A 3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입시 데이터를 조망해서 이 교집합이 2번까지 온 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량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학생 데이터는 뭐냐?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범주화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정량평가된 데이터예요. 맞죠? 숫자로 표현이 된 데이터예요. 뭐죠? 학교 내신 점수. 맞죠? 저 교과 안 갈 건데요? 괜찮아? 지금 교과로 다 쓰자는 게 아니니까 일단 기준점을 마련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점수예요. 두 번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죠? 수능 점수예요. 지금 수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6평 점수가 나왔을 거고, 좀 있으면 9평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 점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 두 가지 데이터가 정량평가.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요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비교과에 대한 정성평가 데이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형 요소예요.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 기타 대학별고사의 적성고사. 자,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혼선이 없냐면 반드시 정량평가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반대로 와요.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전형 요소부터 와요. 자기소개를 잘 쓰면, 논술 잘 보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제 경험상 단언컨대 눈에 보이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려 이 전형 요소에도 경쟁력을 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원 전략에서 첫 번째 내 학생 데이터를 고려해라 라는 거예요. 두 데이터를 말씀드렸죠. 그쵸? 내신 점수와 현재 모의고사 점수 여기서 입력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6월 모평 점수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가 각각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러니까 수시를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분위 표준 점수보다는 일단 등급 가지고 큰 틀에서 기준점을 마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뭐 2개함, 3개함, 4개함 해서 국수탐기로 영어, 그 절대평가인 영어를 제외하고 내가 지금 몇 등급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두 번째로는요, 학생부 교과에서 문과 기준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 기준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1학년, 2학년, 3학년과 100, 이건 학년만 비율이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100이나 244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현재 등급이 평균 등급이 얼마가 되는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케이스 기준으로 보면 이 케이스의 기준에서 모의고사는 3.4인 거고 이 친구의 학생부 교과 점수는 몇 등급이죠? 1.85예요. 자, 둘 중에서 어디가 이 친구의 경쟁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신 점수예요. 그쵸? 요거를 살을 찌우면서 요 프레임에다가 자꾸 디자인해 나가면서 내 전략, 작전을 짜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뭐다? 내신 점수.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점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원해서 왼쪽 아래에 소개시켜드렸던 입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아까 같이 보았던 장표를 다시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뽑고 있는지에 대한 전형 유형과 전형에 대한 세 분류를 따지면서 여기에서 색깔을 해 나가고 난 후에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시면 제가 두 데이터 잡아라 말씀드렸죠. 밑에는 뭐예요? 내신. 위에는 모의고사 점수예요. 자, 그럼 두 데이터가 이렇게 크로스 교차하겠죠. 교차해서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시작점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트리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1번, 5번, 10번, 15번, 18번, 21번은 일단 밑에 있는 뭔지 아시겠죠? 내신입니다. X축은. Y축은 뭐죠? 모의고사 점수예요. 자, 이 중에서 이 블루존들은 뭐죠? 내신하고 수능이 비슷한. 자, 레드존은 뭐죠? 두 데이터 중에서 어느 쪽? 아까 방금 보였던 그 케이스처럼 모의고사보다는 무슨 점수? 내신 점수가 조금 유리한 친구들. 또 하나 그린존은요. 보통 이제 교육특허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무슨 점수가? 그쵸?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내신은 1점대면서 모의고사가 6, 7, 8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회기라고 하거든요. 회기선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 삼각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점수가 그래도 균형감 있는 것, 그쵸? 균형감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가운데가 어떤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1 이내에 있는 거. 1 이내. 아무 데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1 이내에 있으면 블루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약간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요 회기선에서 하나씩 옆으로 간 거예요. 1하고 어디 사이? 2 사이. 자, 마지막은요.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혹 내가 점수를 찍어봤는데 여기 나온 3번이나 내지는 여기 8번처럼 그 격차가 많이 벗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의 데이터를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요? 대부분의 전형 설계가 둘 사이에 데이터를 고려해서 그래도 균형감 있게 전형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를 좀 내려놓고서 예를 들어서 3번 친구, 그러니까 내신은 극강인데 모의고사 점수가 뭐 3, 뭐 2, 3,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벌어져요. 그럼 어떤 거 위주로? 내신 위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잡고서 확장해야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열심히 해도 한 2등급, 3등급이에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좀 잘 나와요.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친구는 여기 나오는 그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모든 전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도,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있는 거 없는 거. 무조건 있는 거. 논술을 친다 하더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무조건 있는 거. 심지어는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교과 싸움이 아니다. 수능 최저 싸움이다. 그걸 통과해야 거기 갈 수 있다. 나름대로의 뭘 잡으셔야 된다고요? 원칙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선생님, 아직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그래도 인서울의 주요 대학, 이제 물론 이제 뭐 계신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충남, 충북, 국립대학, 조국대학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까지 혼재되면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긴 하겠으나 어쨌든간 또 좀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동기부여를 드리면 여기 1, 2, 4, 5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요? 1번, 2번, 4번, 5번이에요. 또 하나의 숙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아직 6번인데요. 그쵸? 그럴 수 있죠? 6번인데요. 그러면 이 6번은 여기 머무르면 안 되겠죠. 무언가 성장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그 이동의 방향성은 절대 오른쪽 위로 가면 안 되겠죠. 자, 6번이 오른쪽 위로 가면 안 되겠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 아래로 가야 돼요. 물론 6번 친구가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정말 동기부여를 확 받아가지고 1번으로 오면 모두가 다 행복하겠죠. 그쵸?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가자. 이 대각선을 타고 갑자기 2번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 왜 나만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6번은 일단 3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5번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블루존, 가운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1번, 2번, 4번, 5번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요거를 제가 딱 집어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자, 1번 아이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균형감 있게 잘 나오는 친구들의 주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각 섹션별로도 전략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데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죠. 내신, 수능 다 좋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적극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요. 논술도 어떤 전형이면 4학년입니다. 4학년. 그러니까 최고. 이 친구들은요 많이 쓰지도 않아요. 논술 그냥 연대 논술 쓰고 끝. 더 쓰지도 않아요. 4학년으로 쓰는 친구들이고요. 자, 내신하고 수능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각각 줄여놔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차이가 없어서 심층 면접이나 논술들 대학별 고사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완성도에 대해서 학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력 전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상위권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추천 전형들 서울대학교 지균이라든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5번에 있는 친구요. 한 칸 이렇게 벗어났죠. 그래도 내신하고 수능이 한 2등급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대부분 이 5번을 기준으로 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섹션을 나눠놨지만 점지도라고 해서 정말 막 찍어서 뭐 친구들 분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어요. 5번을 기준으로. 그러면 5번 친구들은요. 사실 이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학업 성취 좀 공부 잘한다고 얘기 듣거든요. 최상위권 대학 논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왜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이 저 위에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합격 전형은 이게 중요한 거죠. 합격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에서 다양하게 분포돼요. 그렇죠? 다양하게 분포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하게 지원하고 합격도 여기저기 혼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자, 다시요. 이 5번은요. 자기의 위치를 고려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2번이나 4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2번으로는 못 가겠죠. 그렇죠? 몇 번으로 가야죠? 4번 아니면 이 5번과 4번으로 넘어가는 그 점에 찍혀져 있는 친구들의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섹션 2번의 전략을 취하든지 섹션 4번의 전략을 취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합격 전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반대로 이래저래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돼야 되는 단계가 바로 관찰하고 포기예요. 자꾸 친구들이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빨리 고르려고 하는데 고를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 1번, 2번, 3번 우리가 그 번호 찍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확실히 아닌 거를 몇 개 한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지죠. 그거와 동일해요. 모든 전형을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대학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 전형 유형이 5가지 중에서 일단 아닌 거를 줄여 나가야 돼요. 나는 외부 스펙 안 했어. 그럼 실기특기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하나 저는 논술 준비 안 돼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능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수능 최저 높은 논술 쓰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그거 대비해서 무언가 내가 전략 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논술도 내려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가지 전략 가운데 한두 가지를 선택과 집중하기 위한 관찰과 포기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좋은 친구들 2번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대비 뭐가 유리하기 때문에 교과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좀 높게 설정되어져 있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나 뭐 수능 최저는 없지만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교과로 조금 강점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어려움은 희망대학하고 내신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도 뭐가 없냐면 수능 최저가 없죠. 그쵸? 그럼 오로지 뭐하고의 싸움이죠? 내신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1.1이 떨어지고 그쵸?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세븐학과처럼 인기 있는 과는 1.0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기 있지 말고 자꾸 내려오자.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수능 준비가 내신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자, 비교과 경쟁력을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 고려하되 뒤에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지만 2+4, 총 6장 중에서 2+4 전략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교과 2장, 예측 가능한 2장의 전략과 나머지 4장은 학생부 종합전형, 나머지 서류나 자기소개서 이런 걸 준비하는 2+4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번 친구는 내신 가지고 좀 불리하잖아요. 그쵸? 물론 이 친구들이 수능 최저 설정되어 있는 논술을 많이 지원하긴 하는데 꼭 이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한 2등급 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거고 비교과도 나름대로 담보됐다고 판단이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의외로 많이 합격자가 발표하는데 자, 이 친구들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모의고사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를 적절히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올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빼셔야 됩니다. 그쵸? 빼셔야 되고요. 고려대학교 학교준은 2나 일반 전형,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이런 전형들은 어떤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급적 경쟁자들을 좀 따돌릴 수 있는 전략들이 아마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시 지원에서 그 합격에 만약에 합격했어. 다닐 거야를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수능 점수가 어쩌면 더 정시로 가는 게 수시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수시 합격의 마지노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 속해져 있는 친구들은요 6장을 다 안 쓰기도 해요. 6장 다 쓰느니 그냥 한 3장 4장 꼭 갈 대학들에서 집중하고 그냥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로 가늠한 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응시 전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날이 혹시 수능보다 이후에 있다 라고 하면 수능 가채점 점수를 돌려서 내가 지원한 대학은 뭐 안정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면접에 미응시하는 미응시 전략도 구사하는 게 바로 섹션 4번에 있는 친구들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잡았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자, 학생 데이터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 봐야 되고요? 입시 데이터 봐야 되고요. 남은 건 열심히 이제 자기 역량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하신 후에 그 다음 중요한 게 4번째 단계인데 아마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 하나만 뽑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저희가 그래도 뭐 아주 간단한 장표인 것 같지만 저희 노하우나 경험치나 지금 합격에 대한 결과를 다 분석해서 요 방법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총 몇 단계냐면 10단계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고3 친구들은 이 10단계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요걸 염두에 놓고서 예를 들어서 뭐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모평보죠. 학평보죠.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거기를 따라서 이거를 하나씩 이해해 나가시면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현재 정시 기준으로 어디 갈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원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맨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데이터. 뭐하고 뭐요? 내신과 모의고사. 그 중에서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뭘 잡아야 되냐면 딱 기준점 맞은선을 딱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시 기준 지원 라인. 정시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수시는 뭐보다 잘 가야 된다? 정시보다는 잘 가야 된다.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고 난 후에 수시 합격 목표한 대학과 학과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꼭 어느 대학은 가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진로가 있어요. 얘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약간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건 대학보다는 학과 기준으로 찾는 게 입시 전략을 짜거나 그 다음에 전형 요소를 탐색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전공적합성도 고려할 수 있겠죠. 어쨌든간 수시에서 합격하기 위한 목표한 라인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라인 전형을 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실기특기냐 거기에 대한 세 분류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는 어느 전형을 아예 안 뽑기도 하고요. 어느 대학은 어느 전형만 뽑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느 전형은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다 뽑기도 해요. 물론 유명한 대학은 하지만 모 대학은 어느 대학, 한 대학에서 적성고사도 보고 논술도 보고 이런 데도 있어요. 대학마다 전형을 설계한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목표 전형을 탐색한 하신 후에 4번, 5번, 6번, 7번을 요 순서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요 순서도 그대로 하셔야 돼요. 혼재되시면 혼란이 오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맨 먼저 내가 교과 전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점수로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교과만 가자는 게 아니죠. 교과 기준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 교과는 예측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을 하신 후에 두 번째 그다음 서류로 넘어오는 겁니다. 서류 기준으로 외부 스펙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 스펙 학교 학생부만 가지고만 판단을 해서 만약에 외부 스펙이 있으면 실기특기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하고 기타 서류를 검토하는 거죠. 자, 이후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좀 뒤에 또 설명 조금 조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논술 전형 내가 지금 얼마큼 논술 준비되었는지를 본 후에 최종적으로 수시 지원 라인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합격 목표 내신하고 수능 점수 그리고 나서 전형 요소를 마무리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씩 요 프로세스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정시 기준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떠들어 봐야 될 게 뭐냐면 6평, 9평, 모의고사 그쵸? 성적표나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본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어디가라는 사이트나 아니면 뭐 사설업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려움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저는 수능 준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친구들은요, 역설적이게도 전략 짜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요? 물론 수시를 고려하지 않은 원칙 하나가 발생을 해서 수시에서 무언가 다른 전형 없는 거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합격률을 높이는 데는 그 원칙이 그닥 유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준 점수,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 다시 그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뭐 대학이나 어디 가나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 현재 위치를 하게 되면
딴 거 보지 말고 아까 제가 돌아볼게요. 다른 것 중에서 여기 100분의 1 기준으로 100분이, 그러니까 표준점수는 올해 수능이 더 어렵게 나올지 더 쉽게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점수는 나중에 정시갈 때 강화하는 점수로 활용하시고 현재는 100분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가나 내 지금 입력하고 있죠? 고3 친구들. 어디가가 뭔지는 알죠? 그쵸? 거기다 입력해 보셔야 돼요. 100분위 하면 100분위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정시 기준의 100분위와 함께 조망을 해서 근접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요 스펙트럼은 뭐냐면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가나다로 안 넣어도 괜찮죠? 왜냐면 뭐든지 이게 대학 서열화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는 뭐 사교육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넣습니다. 15개 대학. 괜찮죠? 네. 15개 대학을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성. 물론 이제 선호도라든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의치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큰 틀에서 그 경향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15개 대학을 넣고요. 여기 밑에 뭐 20개 대학, 내지 30개 대학, 국립대학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슈는 좀 혼재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5개 대학으로 좀 이해를 도와드리면 15개 대학에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모의고사 점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한 100분위 말고 계산을 해서 한 3만 한 5천 등 정도 될 것 같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시한 인원수에다가 자기의 100분위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저 어려우세요? 자, 이렇게 올게요. 이거 계산하고 갈게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이거 보세요.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볼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반드시 학생들은 제출을 해야 되고 어머님들은 획득을 하셔야, 부모님들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유로한 각 과목에 대한 100분위와 응시자 수가 나와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버전입니다. 고3은 이렇게 원서 접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고1, 2 버전입니다. 잠깐. 자, 그럼 여기에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 100분위가 이 친구가 97.98이다. 그러면 응시자가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4만 명 보고 실제 수능은 이 인원수가 확 늘어나죠. 한 60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어쨌든 응시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100에서 97.98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2죠. 이 친구는 몇 프로? 상위 2.02%. 그럼 2.02는 100분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면 0.0202. 이 0.0202를 34.6만 6천 명으로 곱하면 이 친구는 현재 등수가 몇 등? 7,000등. 자, 오늘 돌아가셔서 3월달, 6월달 모의고사를 가지고 꺼내주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여거에 대한 이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잡혀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걸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요. 좀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어디 가나 외부 업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사나 뭐 제2사나 이렇게 있죠. 거기에 입력을 딱 해서 기준점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정시로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정도가 한 건동홍숙 라인 정도가 된다라면 몇 개다가 기준점을 딱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시는요. 목표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수시는 정시보다 좋은 입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 파란색 존을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건 마음대로 저 위에까지 올리시면 돼요. 이걸 아예 저 위에까지 올리고 너무 자유기 때문에 올리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물론 저희가 좀 드라마틱한 입시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그죠? 그러면은 모두가 행복하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은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제가 전략을 짜드려야 되기 때문에 건동홍숙 라인 정도면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위에요. 중경외시까지 쓰시는 거예요. 혹 내 아이가 내가 계산해봤더니 그 중경외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 이상으로 잡든지 아니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를 잡든지 그거는 조금 더 주관적인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까 제가 두 번째가 뭐냐면 교과를 판단하자고 그랬죠. 그쵸? 교과 여기도 꼽는
게 뭐 중앙대학교 뭐 서울에서 몇 개, 그 다음에 건의대는 뽑지도 않고 외대, 시립대, 건동 없고, 그 다음에 홍익대, 숙명여대에서 여기 대학들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의외로 내 내신 점수 격차가 여기 합격 평균을 둘째 치더라도 70% 컷, 70% 컷 뭔지 아시죠? 합격자 발표를 할 때 대학마다 약간 상이한데 평균 합격자를 발표하는 데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최종이 제일 좋긴 하지만 최종을 발표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70%컷 정도를 발표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직 넘버예요. 거기에서 대부분 등록자의 상당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70%컷도 안 되는 저 밑으로 떨어지면 교과는 쓴다 한들 이것만 있는 거죠. 수능 최저에서 역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충족해서. 아니면 다음 전략으로 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략. 그래도 많이 뽑고 준비할 게 다양하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한번 몇 장의 카드를 써보는 거고, 이때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서류형 같은 것들, 교과를 보지만 일부 서류를 반영하는, 예를 들어서 그 경희대학교의 고교 연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과가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비교과만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내가 중거한 기준점을 잡는 게 좀 유효하다는 얘기죠. 몇 개 안 되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하고 학과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요강을 정독하셔야 돼요. 자, 대학 몇 개 안 되죠. 그쵸?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근데 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 대학의 요강을 한 번도 다운받아보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요? 요강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 안에 다 답이 있는 것처럼 요강은 우리한테 우리 대학에 갈 수 있고 오세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강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요강은 고려대학교 겁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대학 뭘 볼까? 언어학과에서 몇 명 뽑는지, 그쵸? 디테일하게 전형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내 학생 데이터도 체크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 뽑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죠?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과 유불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예요. 그냥 조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실질 경쟁률, 충원율, 합격자 교과 등급까지 다 나와져 있죠. 그리고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 되겠어요. 교과까지 어렵게 해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평가 요소를 판단하셔야 되죠. 자, 보시는 거는 대학마다 조금씩 표현도 다르고 평가하는 방식도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서 크게 반영해서 친구들 선발하는 네 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경험 다양성, 어느 대학은 발전 가능성, 인성, 이거를 요거에 대한 내용 평가에 따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서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변한다고 했죠. 변화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기재사항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하냐? 자, 여기부터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하의 버전입니다. 학생부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는 인적사항하고 학적사항이 통합된다는 이슈 하나. 두 번째는 출결사항에서 무단이란 말이 미인정으로 바뀐다는 거 하나. 세 번째로는요, 수상 경력이 지금까지는 학생부를 제출할 때 모든 수상을 다 제출했죠. 그죠? 평가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상급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상급하면 대학교니까 대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 경력의 개수는 학기당 몇 개? 1개. 그럼 총 몇 개? 6개이지만 9월에 원서 접수를 한다는 측면에서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5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자격증 이슈, 서울 대치동에 보면 이거 따겠다고 막 이런 측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 대입자료로 미반영하겠다. 진로 희망사항,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 쓰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 희망사항이 다 달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친구들은요, 학생들은요, 자꾸 지원자들은 대학 지원할 때 대학교 1학년 입학한다는 걸 인생의 모든 거를 결정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평가하는 평가자 입장에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친구가 바뀌어서도 바뀌어갈 이유가 있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능동적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거든요. 틀려도 그게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은 그런 소지도 뭐 다양한 이슈 때문에 뭐 그랬는지 아예 항목 자체를 빼고 창의적 체험활동,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공진, 자율활동,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맨 뒤에는 진로활동과 통합했어요. 또 하나, 동아리도 가입 제한은 두진 않지만, 그죠? 가능한 동아리 수는 학년당 몇 개? 1개. 또 하나는요, 진로활동, 그 다음에 뭐, 위에 나오는 자동공진한 창체의 모든 활동들이 3,000자에서 몇 자로? 1,700자로 축소됐고요. 방과후 활동, 학교 활동도 미기재. 그래서 무슨 뭐 고난이도 문제풀이반 이런 것들도 다 기재하지 않게 다 빠졌고요. 독서사항과 뭐 세특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행특,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신 행특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요 기준으로 보시고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바뀐 걸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좀 조망할만 해주세요. 첫 번째, 인적하고 하적사항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출결사항에서 혹 무단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는 많이 아실 내용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수상이 쭉 들어갔을 때 이 중에서는 이게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큼 내가 노력을 기울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수상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상은 크게 세 가지의 수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을 어필하는 수상이에요. 뭐죠? 대표적으로 교과학습상, 그죠? 학업 발달상, 무슨 그 플래너 잘 쓰는 상, 이런 것들은 학업 역량을 어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전공 적합성. 세 번째로는 인성이에요. 봉사 관련된.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많고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종류가 작다 하더라도 얼마큼 노력이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거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학생 마감하셔야 되니까, 이 수상을 뒤에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뒷부분이 뭐죠? 창의적 체험이나 창제 중에서 동아리나 내지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걸 갖다가 자기만의 스토리로 풀어낸 게 자기소개서에서 적절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버전.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수상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기당 몇 개? 하나. 그럼 요 세 가지 다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중에서 뭐 위주로 접근해야 될까? 이제 다섯 개밖에 내가 수상을 해서 나를 어필하는 게 지금 제한됐어요. 그럼 뭐 위주로 해야 될까요? 학업이요? 아니죠. 학업은 어디서 얘기해야 되죠? 뒤에 교과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교과에서 어느 파트, 원점수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등급으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원점수, 어려운 과목을 얼마큼 내가 완성도 있게 하는지는 거기서 어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인성. 물론 인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면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해되시죠? 탐구활동 보고서인데 그게 뒤에서 또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가 자체가 구조화가 돼야지 평가자 입장에서, 왜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평가자들도 나름대로 친구들의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고요. 자격증을 생략하고 진로희망사, 이거 일관성, 다양한 경험, 만약 일관성이 있는 것도 괜찮고 다양하면 다양한 대로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적절하게 어필이 되면 되는 부분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율활동은 리더십이죠. 그쵸? 리더십, 지원자의 특성을 아주 강조하게, 얘기할 수 있는 파트고요. 동아리 활동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 체육, 문화, 봉사리, 근데, 문화, 동아리 이렇게 내어져 있는데, 제가 막 욕심이 많아서 오늘 PT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 빨라지는데 괜찮으시죠? 학생들도 인강 절대 1배속으로 안 보잖아요. 1.5배속으로 보고 있잖아요. 거기마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동아리인데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얼마큼 내가 이전보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닝이 중요하고 미닝보다 더 중요한 건 피드백이에요. 이게 관련된 선생님들이 얼마큼 성장에 대한 증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는 뭐냐면 내가 여기 주인공으로 딱 서 있고 안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큼 조력하느냐가 이걸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은 성실성이죠.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어느 단체가 더 봉사하는 게 또 학생부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이루저도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데 꾸준히 다녀야 돼요. 꾸준히. 그쵸? 이거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다니다 보면 뭔가 보이겠죠? 실제로 제가 이건 뭐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일반화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친구가 말도 안 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갔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요양원에 꾸준하게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와중에 그 요양원에서 할머님이 보살피다가 발이 삐끗하셨어요. 이 친구가 뭘 했나요? 바로 그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게 기재가 됐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어느 쪽에 지원했냐면 이런 안전 쪽, 소방 쪽, 공무원 쪽에 지원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 하나가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당한 인재로 판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꾸준하게 다닌 것 중에서 무언 하나라도 나한테 의미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나를 좀 개선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이건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뭐 우리 월초에 있었던 드라마 때문에 왜 모집을 했으면 저희가 더 바빠졌거든요. 저는 뭐 동의하는 바도 있고 부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니면서 진정성 있게 하고 그거를 진정성 있게 녹아내고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과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해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주인공이지만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 감독이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학교 선생님들 그쵸 이렇게 음료수 가끔 하나씩 드리고 그러기를 좀 여학생들은 잘하는데 남학생들이 좀 안 해서 참고로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이기 때문에 남자 아들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진로활동, 학교 진로활동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활용해라. 그쵸? 적절히 활용하는데 중요한 건 그 총체적 과정을 잘 어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교과학습발달 사항 보면 여기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과학습발달 사항이 나와져 있고 밑에 세분 연습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세특 누가 적어주시는 거다? 각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다. 누구하고 친해져야 된다? 각 과목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쵸? 또 하나는요, 독서. 이제는 무슨 내용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뭐 책 제목하고 그다음에 이름부터 때문에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과 통합사하고 관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뭐 시간이 가더라도 독서는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도 크게 세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수학하게 되면 수학과 관련된 책 읽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학업 역량을 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책도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운 책을 읽는데 이해 못하면 면접 때 곤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때 제일 합리적인 우리의 액션이나 반응 이게 뭐죠? 어려운 책을 써놓고 어렵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쉽게 푼 책들이 있죠? 그걸 같이 쓰는 거죠. 아, 그럼 이 친구는 이 책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요거를 좀 봤네? 또 하나는 쉬운 책들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어려운 책을 좀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아니 이 친구가 그래도 화공과 온다는데 화학과 관련된 책이 없네? 이건 조금 더 갸우뚱할 수 있겠잖아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제발 누가 추천해서도 뭐 추천하고 무슨 모 대학 필독서 이런 거 읽지 말고 진짜 읽고 싶은 거, 관심도 있는 거, 진짜 읽고 싶은 거. 그러면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이면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좀 권해드리는 책이 보랏빛 소가 온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보랏빛 소가 온다. 그 낙농업과 관련된 책은 절대 아니고요. 경영서이고 전략서인데 자기의 차별화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을 보더라도 뭐 신소재공학을 가든 뭐 기계공학을 가든 로봇 쪽으로 가든지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읽고 싶은 책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특은 보기까지 추천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뭐가 된다고요? 현행 4천자에서 몇 자로요? 2200자까지 절반 가까이 준다. 자기소개서도 바뀐다. 어떻게 해요? 현재 1번하고 2번 문항은 통합되고 자수도 1, 2번에서 1500자이네. 3, 4번은 각 800자로 전체 5000자에서 얼마로? 3분의 5분의 한 40% 정도가 주는 3000자로 준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막 이렇게 정성평가할 수 있는 좀 눈에 안 들어지는 것들은 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수학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A 학생, B 학생 둘이 있는데 둘 다 5개예요. 1, 1, 1, 1, 0. 0, 1, 1, 1, 1.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두 친구 평가할 때 이게 왜 시작됐고 왜 없는지를 판단하겠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를 짜서 내가 0, 1, 1, 1,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친구들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평가지표에 비춰서 벌써 다른 그룹으로 분류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어떤 친구는요, 다 해서 1, 1, 1, 1, 1, 5예요. 그러면 일단 상위 클래스에서 친구들을 평가하겠죠.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고 하면 또 하나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전공적 것으로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바뀌는 이슈는 뭐냐면 올해까지입니다. 교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과가 높게 평가된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내신이 몇 등급인데 무슨 대학 갔다. 이게 유효하지만 인제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비교과에 대한 것들이 축소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고려한 중요한 요소로 반영을 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2015 개념을 다시 가져왔는데 특히 3학년에서 선택하는 진로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절대평가한다고요. 그러면 나의 내신에 내가 내신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학업 역량이 있어요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내신은 언제로 끝나냐면 어쩌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제 세 번째 원, 컴피턴스, 학업 역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지원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렇게 논술을 실시하는 것 중에서 내가 수능체제 있는 데와 없는 데를 구분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수시 지원 패턴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거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6장의 수시 원서를 쓸 때 되게 그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계산해보면 22가지가 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자, 그러면 빨간색은 뭐죠? 교과 전형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교과 면접형, 교과 서류로 세 분류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교과가 있고요. 두 번째, 종합이 있고요. 실기특기 번외로 두고 논술까지 해서 크게 3가지의 경우의 수는 총 22가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교과도 준비하고 종합도 준비하고 논술도 준비하겠다. 이거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는 이론적인, 이상적인 패턴이다. 대부분 10번부터 시작을 해서 22번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교과가 유리하다면 붉은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쵸? 수시 지원 패턴을 잡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종합을 좀 많이 쓰되 종합에 모두 올인하는 거는 조금 미지수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논술을 몇 장 쓸 건지 이 논술도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체제가 있는지 없는지로 세분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가장 제가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것 이 합격률이라는 거는 결국 변수, 모든 게 다 떨어지는 에러까지 제거한, 외생 변수까지 제거한 그 변수를 제거한 가장 추천하는 전형은 14번, 24번. 2 플러스 4예요. 교과 2장을 잡아놓고, 물론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바뀔 수 있겠죠? 나머지 4장은 자기가 준비한 만큼 자신감 있게 학생들 표현으로 쫄지 말고 4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2 플러스 4 전략을 가장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 짜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준비를 해서 아마 그런 양식지가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어느 대학의 무슨 모집 단원에서 어떤 전형 유형에서 전형 이름은 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집 인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건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제가 가로를 쳐놨죠. 이게 뭐죠? 그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과 기준으로 아니면 종합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시 데이터가 이 정도인데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쑥 줄었어요. 그럼 이건 의미 있는 데이터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진보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모집 인원 체크를 하고요. 준비해야 되는 전용 요소, 서류, 면접 보시고 나머지 거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해야 될 것, 면접하고 논술 날짜. 일정의 문제라고요. 다시 제가 시작을 뭘 했죠? 일정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충돌돼서 못 가는, 잘못 잡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또 뭐도 있죠? 이게 뭐 아침에 있고 저녁에 있고, 그쵸? 수능 전에 있고 이후에 있고, 일정 문제까지 체크하시고 메모에 나가시면 됩니다. 정시 변화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고3까지, 아마 내년 고3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고 수능이 다르다는 이슈가 있지만 아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변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선도대학인 서울대학교부터 2015 개정 교과에 따른 과목 선택이 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시 인원이 증가하는 거와 함께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그쵸?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어디로 바뀌죠? 나군으로 이동합니다. 올해 어디냐면 가군이었습니다. 어디로 바뀐다고요? 나군으로 바뀐다고요. 자, 이게 단순하게 가가 나로 바뀐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후년부터는 지금까지 썼던 정시에 대한 전략과 저희 이제 전문가, 저희 회사가 또 마찬가지지만 컨설팅 업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입시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요? 뭐 하나가 바뀌면 서울대만 바뀔까요?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다시 전형설계, 가군나군, 다군설계를 다시 하겠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기조가. 그쵸? 올해에 쓴 데이터가 유효할 것 같은데 내후년부터는 다 바뀐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1, 2학년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은요. 잘 생각을 해서 어쩌면 의외로 뭐 이런 표현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빵꾸? 변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에는 학업 역량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변화 이렇게요. 그렇죠? 현재 30% 이상 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입덕한 데도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체크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뜬금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도미노 이름입니다. 학생들 한번 들어보시고 동기부여를 받기로 합니다.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블록을 넘어뜨릴 수 있대요. 실제 물리과학자가 연구하기를 5cm짜리를 넘어뜨리면 8번째는 90cm를 넘어뜨릴 수 있대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입시라는 큰, 내가 가고 싶은 명문대학교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큰 도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부터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게 되면 다다를 수 있대요. 실제 다시 한번 좀 더 계산을 해보면 5cm짜리를 넘어뜨리면 18번째는 피사사탑, 31번째는 에베레스탄, 57번째는 심지어는 달의 높이의 도민을 넘어뜨릴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미세스라고 세계적인 자산 관리하는 거부는 자기의 작은 도미노를 그냥 블로그에 꾸준하게 자기의 글 남기는 거 시작했대요. 아마 일론 머스크라고 다 아실 텐데 이 사람의 작은 도미노는 바로 뭐냐면 꾸준하게 매일 자기의 독서 분량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되게 입시공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해야 되는 작은 도미노부터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되죠? 그냥 오늘 하루 앉아서 자기 학습 분량을 잘 해결하는 것. 오늘 틀린 문제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그게 아마 여기 계시는 학생들과 어머님의 자녀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미노를 넘어설 수 있는 작은 도미노가 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꿈을 가능하다. 오늘 제가 한 90분 정도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에 가까워지는데 좀 작은 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저희 밴드 들어오셔서 정보 다운받으시고 익숙해지시고 제가 오늘 드린 그런 큰 프레임에 조금의 살을 좀 찌우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